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깊이 파고들 자료가 진짜 막 소름 돋을 정도로 흥미롭거든요. 일단 1447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5세기 조선이네요. 맞습니다. 그 조선의 가장 완벽했던 유교 군주죠.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아주 기묘한 꿈을 하나 꿉니다. 이게 뭐 평범한 악몽이나 길몽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기록을 보면 굉장히 시각적이고 또 철학적이죠. 네네.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막 기암괴석이 솟아있고 짙은 안개가 쫙 깔린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법한 신비로운 복사꽃밭에 거닙니다. 흔히 말하는 무롱도원 같은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안평대군이라고 나란히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면면이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들인 이적, 김수온, 그리고 훗날 왕좌를 피로 물들이는 수양대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대 최고의 불교 승려였던 신미대사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 당시 조선의 건국 이념을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조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해볼 자료는 바로 이 기막힌 꿈을 시각화한 당대 최고의 명작 몽요도원도, 그리고 그 이면에 얽힌 왕실의 서사기록, 마지막으로 조선 전기 종교정책의 이면을 분석한 역사 연구 자료들입니다. 아주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흔히들 조선을 막 숭요억불,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한 나라로 흑백 논리처럼 암기해 오셨잖아요. 하지만 오늘 자료들을 겹쳐보면 완전히 다른 그 왕실의 은밀한 이중 생활이 펼쳐집니다. 자, 이제 이것을 파헤쳐보죠. 네, 이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 보면요. 우리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안평대군의 이 꿈은 단순한 개인의 몽상이 아니거든요. 아, 단순한 개꿈이 아니다. 그렇죠. 흥미로운 점은 이게 건국 이래 유교라는 거대한 이념으로 국가를 설계했던 조선 지배층이 실제로는 그 이면에 불교라는 또 다른 축을 어떻게 치밀하게 숨겨두고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저는 너무 모순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건국 초기부터 조선은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를 철저히 억압했다고 배웠잖아요. 네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왕의 적자이자 핵심 권력층인 대군이 그것도 유교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학자들하고 승려랑 나란히 무릉도원을 거니는 꿈을 꾼다. 그리고 그걸 막 당당하게 화가 안견을 시켜서 그리게 하고 거기에 찬시까지 남겼잖아요. 이건 당시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을 해야 할 수준의 이단적인 행동 아닌가요? 사실 정상적인 성리학 국가라면 난리가 났어야죠. 그런데 그 모순이 바로 조선을 움직였던 진짜 동력입니다. 진짜 동력이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꿈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안평대군이 무릉도원의 몽환적인 풍경을 보면서 묻습니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마음인가? 와, 엄청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러자 승려 신미가 대답하죠.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 꿈 또한 곧 진실입니다. 꿈 또한 진실이다. 그리고 잠에서 깬 안평대군은 몽유도원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꿈이 돼 꿈이 아니고 현실이 돼 현실이 아니다. 꿈이 돼 꿈이 아니고 현실이 돼 현실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막 선문답 같으면서도 당시 왕실에 처한 그 아슬아슬한 인지부조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 같네요. 약간 유교적 현실이랑 불교적 이상향 사이에서 분열된 자아를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 분열된 자아, 그러니까 그 이중생활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안평대군의 할아버지인 태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 그 유명한 킬방원, 태종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정책의 실제 작동 원리를 뜯어봐야 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태종은 우리가 아는 혹독한 불교 탄압 정책을 시작한 왕이 맞습니다. 아, 그건 맞군요. 네, 전국의 사찰 수천 개를 단 200여 개로 확 통폐합해버리고 사찰이 소유했던 엄청난 토지랑 노비들을 모조리 국가로 환수했죠. 네, 그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막 완벽한 유교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이념적 청소 작업? 뭐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 이념적 청소라는 건 사실 표면적인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명분이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연구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태종의 억불 정책은 다분히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구조조정이었다는 점이죠. 아,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요? 네, 고려 말기의 사찰들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거든요. 엄청난 부와 군사력까지 갖춘 거대한 면세 카르텔이었습니다.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면 이 카르텔을 해체해야만 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나 철학 자체가 막 싫어서 탄압한 게 아니라 그 사찰들이 쥐고 있던 돈줄,
그리고 권력을 뺏어오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타겟팅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태종 본인의 행동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본인의 행동이요? 네, 밖으로는 막 사찰을 부수고 승려들을 내쫓으면서도 정작 궁궐 안에서는 왕실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내불당, 그러니까 궁중 안의 법당이죠. 그걸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헐, 대박이네요.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왕실의 안녕을 빌거나 개인적인 제사를 지낼 때는 불교의식을 그대로 따랐어요. 아니,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 노골적인 내로남불 아닌가요? 밖에서는 카르텔 척결을 외치면서 안에서는 스님들을 모셔다 지도를 드렸다니 사대부들이 이걸 그냥 뒀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반발했죠. 하지만 태종은 강력한 왕권으로 그걸 다 억눌렀습니다. 여기서 조선왕조 특유의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는 겁니다. 기형적인 구조요? 국가의 공적 운영 시스템은 성리학으로 철저히 통제하되 개인의 내면적 위안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기복신앙은 불교로 남겨둔다. 철저한 이원화 전략이었던 거죠. 와, 이거 비유를 좀 해보자면요. 마치 회사 사규로는 우리 업무 중 SNS 절대 금지입니다. 이렇게 선포해놓고 CEO 본인은 자기 사무실 문 닫고 비밀 계정으로 인스타그램 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사대부들 눈치를 보느라 겉으로는 억압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실용적으로 활용한 거죠. 그런데 이 패치 프로그램을 가장 적극적으로 심지어 사대부들과 정면 충돌하면서까지 돌렸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완벽한 유교 군주의 대명사 안평대군의 아버지 세종입니다. 네, 세종대왕이요. 아니, 집현전을 만들고 유교적 예법을 집대성하신 분이 그 비밀 계정을, 아니 불교 패치를 적극적으로 돌렸다고요?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세종은 재위 기간 내내 철저하게 유교 질서를 구축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 개인적인 비극이 있었군요. 네, 세종은 사대부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궁궐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불교식 천도제를 강행합니다. 궁궐 한가운데서요? 심지어 부처의 일대기를 담은 불교서적인 석보상절, 그리고 참불가인 월인 청강지곡을 우리말, 즉 막 발명한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창작해서 대량 가능해버려요. 와, 세상에. 이건 단순히 혼자 몰래 방에서 불공 들이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유교 국가의 심장부에서 불교 행사를 대놓고 열고 국가의 새로운 문자까지 동원해서 불교 서적을 찍어냈다는 건데 사대부들 입장에선 거의 선전포고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무리수를 둔 거죠? 그때 기록에 남겨진 세종의 논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신하들이 불교는 이단이며 국가 기강을 흔든다면서 맹렬히 상소를 올리거든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때 세종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불교가 백성들의 마음을 교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네. 군주로서 세종은 이성적이고 차가운 성리학적 법치만으로는 백성들의 두려움, 슬픔,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와, 통치자의 냉철한 실용주의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OS, 그 유교라는 운영체제라도 사용자의 감정적인 오류까지 다 처리할 순 없으니까 불교라는 패치를 아예 공식적으로 배포해버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세종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는 개인적인 슬픔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불교를 아주 노골적인 정치적 무기로 쓴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다시 그 안평대군의 꿈속으로 좀 돌아가 보죠. 네, 꿈의 후반부로 가볼까요? 네, 그 황환적인 도원몽 한 구석에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 있던 사람, 수양대군입니다. 맞습니다. 훗날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죠. 네네.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 기록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이 꿈속 수양대군의 모습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어떤 점에요? 꿈속에서 수양대군은 도원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혼자 굉장히 차갑고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정담성이 필요하다. 와, 꿈속 대사치고는 너무 서늘한데요. 이 한마디는 그가 왕위에 오른 뒤 펼칠 그 극단적인 종교 정책의 예언과도 같습니다. 하긴 어린 조카의 피를 묻히고 왕이 되었으니까 정통성이 아예 바닥이었을 테고요. 그리고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찬탈자는 하늘의 뜻을 거스른 최악의 범죄자잖아요. 신하들이 겉으로만 엎드려 있지 속으로는 다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걸 세조 본인도 뻔히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조에게는 성리학의 잣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논리요. 네,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불교의 업보와 윤회 사상입니다. 아, 업보와 윤회? 세조는 자신이 단종을 보라는 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국가에 쌓인 업보를 씻어내기 위해 하늘과 부처가 나에게 맡긴 숙명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와, 미쳤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쿠데타를 우주적인 카르마의 결과로 둔갑시킨 거군요. 성례학으로는 도저히 실드가 안 쳐지니까 아예 게임의 룰을 불교적 세계관으로 확 바꿔버린 거네요. 아주 교묘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논리를 국가 시스템에 심었나요? 그 스케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조는 간경도감이라는 국가 임시기구를 설치해요. 간경도감이요? 네, 여기서 전국의 승려들을 싹 모아놓고 국가조정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불경을 대대적으로 번역하고 출판합니다. 이건 단순한 신앙심이 아니에요. 불교 교리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이 정당하다는 서사를 전국에 흩뿌린 거대한 프로파간다 작업이었죠. 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결정타는 한양도성 한복판에 지어올린 원각사와 10층 석탑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한양 한복판에요? 아니, 그 성리학 쪽 질서랑 예법에 맞춰서 철저하게 설계된 수도 정중앙에 거대한 불교 사찰을 떡하니 박아 넣었다고요? 네, 바로 거기에 지었습니다. 사대부들이 이 모욕을 어떻게 견뎠나요? 진짜 상소가 폭주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당장 쿠데타나 혁명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당대 지배층의 사상적 내전이 폭발하게 됩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당시 사대부들의 반발은 거의 목숨을 건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의 논리가 뭐였나요?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출가는 부모를 버리는 짓이니 유교의 근본인 효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물이 비어있다는 불교의 공사상은 국가의 위계 질서와 현실 정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위험한 아나키즘이다. 아나키즘이다. 네. 원각사 건립은 국가의 뼈대 자체를 부수는 행위라면서 진짜 맹렬히 저항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사대부였어도 진짜 뒷목을 잡고 쓰러졌을 것 같거든요. 평생을 성리학 질서 하나만 믿고 수양해온 학자들 눈앞에 반정으로 왕이 된 자가 거대한 탑을 세워놓고 이게 다 부처의 뜻이자 카르마야? 이렇게 주장하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속이 터졌겠죠. 그런데 전문가님, 사대부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반대했는데 세조는 어떻게 원각사 건립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뻔뻔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신하들이 다 같이 파업하고 들어누우면 국가가 마비됐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왕이라는 권력이 세서 그런 건가요? 이 부분을 좀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세조는 성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를 역이용했습니다. 바로 군신관계의 절대성이죠. 아, 군신관계? 네. 신하들에게 너희가 진정한 성리학자라면 임금인 나의 명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곧 유교적 충이 아니냐 이렇게 찍어 누른 겁니다. 와, 논리의 허점을 찔렀네요. 즉, 왕실은 민심을 달래고 자신의 권력을 방어하기 위해 불교를 철저히 실용주의적 도구로 활용했고 반대로 사대부들은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리학적 원리 원칙을 사소하려 한 겁니다. 왕실의 실용주의 대 사대부의 절대주의. 야, 네, 이 두 철학이 벼랑 끝에서 아주 격렬하게 충돌한 사건이죠. 와, 듣고 보니까 그 숭유억불이라는 네 글자가 얼마나 이 역동적인 시대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단어인지 확 실감이 납니다.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죠. 겉으로는 진짜 조용하고 엄숙한 선비들의 유교 사회 같았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왕권과 신권, 실용과 명분이 불교라는 매개체를 두고 끝없이 사활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어떤 거요? 이렇게 지배층 내부에서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끝없는 긴장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안에서부터 쪼개지지 않고 무려 50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 네, 제 말이요. 둘 중 하나가 완전히 박살이 나거나 아니면 진짜 나라가 두 쪽이 나야 정살일 것 같거든요. 그 해답이 뭔가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다시 안평대군의 그 기묘한 꿈, 몽유도원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 다시 꿈속으로 가보는군요. 정확합니다. 꿈의 후반부에 도원에 흩날리는 복사꽃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흐를 때 안평대군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는 둘로 나뉘어 있구나. 유교와 불교, 왕실과 사대부의 끝없는 대립을 그렇게 절망적으로 표현한 거네요. 그런데 그때 승려 신미가 그 절망에 찬 안평대군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정정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단호하게 대답하죠.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겉은 유교, 속은 불교입니다. 겉은 유교, 속은 불교. 와, 그리고 곁에 있던 당대 최고의 학자 이적이 이 대화에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는 통찰을 덧붙입니다. 그 긴장 속에서 조선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긴장 속에서 국가가 유지되는 것이다. 와, 저 여기서 진짜 약간 소름 돋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막 서로를 이단이다, 요망하다 부르면서 죽일 듯이 싸웠잖아요. 네, 매일 상소를 올렸죠. 근데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쾅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그 마찰력 자체가 사실은 국가가 붕괴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구조적 힘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연구 자료들의 핵심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적이고 차가운 유교적 통치 이념만으로는 한 국가의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비합리적인 슬픔, 죽음에 대한 공포, 초월적인 위안을 갈망하는 비이성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유교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 거대한 심리적 공백을 바로 사적이고 은밀한 불교가 채워주었던 겁니다. 아, 성리학자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불교의 공사상, 그러니까 다 비워낸다는 그 사상이 역설적으로는 숨막히는 유교 국가 내부에 숨을 쉴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었다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정리입니다. 꿈속에서 사대부들이 불교의 공사상을 비판할 때 신미대사가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남긴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공은 현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다. 내 꽉 차서 터지기 직전인 단단한 유교라는 그릇 안에 불교가 부드러운 빈 공간을 만들어 주었기에 폭발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는 깊은 철학적 은유입니다. 스스로 비워냄으로써 오히려 체제를 붕괴로부터 구원했다. 정말 기막힌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류도원도라는 한 폭의 그림과 꿈의 서사, 그리고 조선 전기왕들의 치열한 종교정책 기록들을 교체하면서 조선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대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역사적 현실을 단일한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다 고로 숭유옥 뿌리다. 이 공식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 격동성과 인간적인 고뇌를 삭제해버리는지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진짜 역사는 결코 객관식 정답처럼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죠. 수많은 모순, 이중성, 그리고 그것들이 부딪히면서 내는 파열음 속에서 굴러가는 게 인간 사회라는 걸 오늘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건 단지 500년 전 왕조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강력하고 정교한 시스템도 이질적인 요소를 포용하지 못하면 결국 굳어지고 부러지게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안평대군의 무릉도원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이 꽤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데이터와 효율성으로 증명해야 하는 어쩌면 옛날 그 성리학보다 더 차갑고 촘촘하게 짜인 합리성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숨 막히는 세상이죠. 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설계된 현대사회의 시스템조차 그 내부의 압력을 빼내줄 비합리적인 도피처가 없다면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신미대사의 환청 같은 목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니 왕도, 나라도 그 또한 한조가 꿈일 뿐입니다. 캬, 정말 여운이 남는 문장이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빳빳하게 차려입는 여러분만의 공식적인 이념, 여러분의 유교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밤이 되어 모든 스위치를 끄고 혼자 남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지탱해주는 숨겨진 도원, 그 불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오늘 밤엔 여러분만의 몽유도원도를 한번 조용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이 파헤쳐본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